그럼 이어지는 다음 세션의 주제는 엑시 플랜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것 같은 세션인데요. 이번에도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제 회사 사실 분 없나요? 라는 주제로 M&A를 경험한 대표님들의 리얼 경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지스탁의 문경록 대표님, 카페노노 슬래시 페이지의 심상민 대표님과 함께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미션의 김성훈 대표님까지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네, 한국말로 진행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예. 오늘 퓨처 토크는 제 회사 사실 분 없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M&A가 모르겠어요. 5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M&A가 활발하지 않다. M&A가 아니라 IPO만이 엑시트의 정석적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 5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M&A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도자료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기는 하지만은 그 전후 과정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M&A를 셀러와 바이어 입장에서 많이 양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결혼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고 혹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두 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셋 다 다리를 멋지게 못 꼬운다는 걸 알게 돼서 다리를 안 꼬고 정자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너무 질문을 자르는 것보다는 크게 이제 하나씩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개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각각 두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성공적으로 M&A를 진행하셨고 또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M&A 전 그 단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어찌 보면은 저도 창업자지만은 창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어가면서 회사와 내가 마치 그 동일체가 되잖아요. 나 자신과 같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회사를 어딘가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M&A 전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했고 어떤 했는지 어쩌면 좀 스토리를 한 2분 정도 두 분한테 각각 좀 여쭤보면 될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뉴지스탁이라는 회사를 이제 공동 창업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2번의 M&A 경험이 있습니다. 법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2번째 유니콘이었던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형제 회사로 옐로금융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쪽에 한번 이제 스와핑 형태로 M&A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옐로는 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산하에 스와핑을 했던 회사들이 약 120, 30개 정도가 되는데 잘 안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탈옐로를 해서 다시 성장을 해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옐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DGB 금융지주라는 이제 뭐 대구은행이나 하이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좀 본의 아니게 대기업 계열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DGB로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계기도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여러 번의 투자를 받았는데 약간 신기사 쪽, 그러니까 CVC 같이 이제 신기사 쪽의 성격의 투자도 받았고 VC 투자도 받았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해봤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희한테 투자를 하셨던 RCPS로 투자를 했던 첫 번째 투자사가 3년이 딱 되자마자 바로 내용 증명 3번을 날리시더니 소송을 거시더라고요. 그 이제 투자금 이제 상환에 대한 소송을 거셨고 이제 보통 계약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지방법원이 이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재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재를 날리신 거죠. 소송과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중재를 가서 당연히 저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을 때니까 기각이 되긴 했지만 당시 저희의 대주주였던 이제 옐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이 달랐었는데 거기도 공동으로 이제 소송을 걸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 지분이 아니라 이 소송을 걸었던 투자사의 지분과 이제 원래 대주주였던 그 구주를 한 번에 매각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군데 IR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웬만한 뭐 정말 대형 초대형 핀테크, 빅테크들, 금융지주들 많이 만나다가 저희는 이제 핀테크 회사여서 그러다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셨던 DGB 금융그룹과 정말 운이 좋게도 잘 맞아서 저희 그 소송 걸린 지분과 구주 지분을 이제 사가는 조건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M&A가 되게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 스토리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심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호갱노노의 굉장히 팬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내가 인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서비스를 또 만들어 가시고 매각까지 하셨는지 궁금한데 좀 스토리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없어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8월에 창업을 했고 호갱노노란 아파트 서비스예요. 그리고 2017년 초에 2월인가 3월쯤에 이제 저희를 인수하셨던 직방이 맨 처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밸류도 낮았고 직방은 아무래도 저희의 경쟁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직방에서 아파트 서비스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초에 3월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더 그 서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처음 논의를 시작해서 2018년 4월에 납입이 됐으니까 M&A가 굉장히 순탄하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방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어요. 호갱노 CF 같은 게 직방에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갱노 트래픽이 제가 인수 당시에 한 4, 50만 정도였는데 그 나올 때 한 400만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시켜서 3년 뒤에 이제 나와서 다시 카페노노란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벌써 이것도 한 거의 3년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굉장히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이제 매각 과정들이 좀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립이 돼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투자자죠. 네, 투자자와 또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뭐 그런 문제가 없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를 M&A에서 인수하려는 회사가 우리 쪽과 경쟁이 전혀 아닌 회사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은 전략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다른 그 산업 세그먼트에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각각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심 대표님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첫 번째 소개팅은 애프터가 없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M&A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의 회사를 오픈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사귀자는 건지 아니면은 자료만 빼가지고 딴 데 쓸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거절한 다음에 다른 분이랑 바로 그 똑같은 서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사한 서비스. 오히려 궁금한 게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때는 마음을 열고 한 달 만에 모든 딜이 진행됐다. 사실 그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결국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건 뭐 실사나 자료 제출 없이 원하는 가격을 말해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협상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 질문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보단 첫 번째에 만났을 때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2억 5천 투자 받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인가 그랬고 사무실도 굉장히 좁아서 그 직방인 찾아오셨는데 다 모든 직원들이 다 그걸 보잖아요. 듣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벌써부터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수 제안이 오자마자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우리가 힘드니까 이걸 뭐 이런 게 좀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권동현 대표님 해주신 되게 좋은 얘기가 있는데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다. 우리는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창업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었는데 그 인수 제한이 생각보다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은 거기에 많이 흔들리세요. 그 막 직원들한테 그걸 공개도 하고 직원들은 그걸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주식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수 과정도 비공개로 하면 좋고 그리고 이런 인수 딜도 안 돼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면서 저는 못했는데 하면서 투자 딜을 같이 진행하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 되면 투자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실제로 인수한다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투자도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한 11개월을 끌다가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회사들이 아예 망하는 경우들 저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제일 좋은 가치로 매각을 하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들을 완전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한 다음에도 락업하고 상당히 길을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도 대표자가 사업에 집중을 계속 하려고 하는가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문 대표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 외람되지만 이제 회사로만 보자면은 약간 이혼과 재혼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또 대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이제 파트너와 함께 시작을 하는 과정이었고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회사 자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인수하는 투자자들을 만날 때 지금도 인수 주체를 만날 때 그 지점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M&A 한다면 창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과정들을 다른 주주들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회사를 계속하려고 하는지 질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얘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M&A 제안이 먼저 왔다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 당했던 소송 때문에 항상 저희 회사의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던 이슈가 있었던 게 가장 컸던 게 옐로우가 대주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옐로우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미 벤처 업계는 그 회사가 이제 옐로우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DNA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의 옐로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지분이 섞여 있는 회사는 펀드레이징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당시에 흑자 전환을 해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저희가 흑자를 내서 잘 버티고 있었지. 그래도 한번 점프업을 하려면 한번 펀드레이징이 또 필요하기도 했던 상황인데 거의 만나는 모든 VC에서 NDA를 쓰고 주주 명부를 까는 순간 옐로의 지분이 있는 거를 보고 다 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그 탈옐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이제 뭐랄까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소송이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제가 경제적 이득을 먼저 보겠다라는 거는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IR을 하면서 다니니까 저희를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돈 벌고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 않았고 저희 창업팀의 지분도 이제 뭐 조금 사주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이대주주로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메이저는 대기업한테 가 있지만 저희가 이대주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져가려고 한 게 독립된 경영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테니 그리고 너네도 언젠가는 엑싯을 해야 될 테니 능력이 되면은 상장을 시도해라.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사실 상장은 내가 능력이 돼야 가는 거지 누가 시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보통은 금융지주들은 계열사 상장을 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너네는 상장 간다 그러면 막지는 않을게. 뭐 그런 정도의 좋은 이제 딜을 해서 네 인수가 되게 됐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자신감과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또 되지 않았을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영자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회사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지금 이야기 나온 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엑싯이라는 것을 고민한다면은 크게 IPO와 M&A 두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IPO를 안 가고 M&A를 왜 하냐, 뭐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IPO 그거 해봤자 되게 힘들다. 가장 좋은 건 제가 최근에 어떤 IPO 한 대표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IPO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IPO를 해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도 향후에 또 IPO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또 이건 심 대표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심 대표님 같은 경우 또 이제 완전히 매각을 하셨으니까 네. 그냥 가끔 보면은 특히 마지막에 나올 때 400만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냥 좀 더 버티다가 IPO를 해가지고 직방을 인수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네, 후회에 대한 얘기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로 돌아갔을 때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이 M&A가 잘 없을 때였고 스타트업 M&A가 없을 때였고 그 대표자의 어떤 구주 엑시스나 이런 거를 부시트 잘 안 해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을 때라 그랬고 사실 M&A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금전적인 이익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대표자의 어떤 금전적인 뭐 돈이 급하다거나 이런 것 아니면 공동 창업자 중에 돈이 급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클 것 같고 그 IPO와 M&A는 많이 좀 다르긴 해요. IPO는 그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M&A는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끝나고 다른 걸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선택지라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M&A를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이득과 그리고 같이 하면은 어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 왜냐면 같은 동종 업계에 있고 저희가 못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거 잘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때 인수 당시 8명이었는데 개발자가 6명이었어요. 개발만 잘하는 팀이라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고자 M&A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부터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이 M&A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셀러가 다 팔고 그날부터 우리 안녕 하는 경우는 스타트업 씬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창업자분들이 같이 경영을 하는 경우들, 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마 심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심 대표님이 자기 차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같이 공동 경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히 매각하고 뭐 락업은 일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가는 딜이긴 했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독립적으로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 독립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조언인가, 어디까지가 간섭인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한 다음에도 인수한 회사와 기존 창업자 대표가 갈등이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가셨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소위 말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갔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나갈 건데도 좋은 파트너십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더 좋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그 직방 측이었어요. 직방 측이 저희를 100% 신뢰를 해주셨고 심지어 인수를 하고 나서 한 8개월간은 거의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게 제일 좋죠. 왜 연락이 없지? 이런 느낌으로 거의 저희를 알아서 하게 하셨고 아마 그 이후에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도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뭐 마케팅비가 필요할 때나 이럴 때 돈을 또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해 주셔서 독립경영을 보장을 해주셨고 물론 계약서에 있긴 하지만 계약서에 있는 것과 실제 보장해 주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컸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도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의지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초기 저희가 M&A가 거의 2년 반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일하면서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저희 멤버끼리. 근데 그런 어떤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서 잘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비결은 직방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네,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 본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잘 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바이어한테 바라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달라 뭐 이런 건데, 예. 보통은 그 반대가 많아요. 예, 지원은 잘 안 하고 간섭이 많은 경우도 있고, 예, 회사 경영에서 사실은 두 가지 의지가 같이 공존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래도 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문 대표님은 이제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또 인수한 주체가 대기업이고 또 금융회사고, 그래서 계열사로서 하면서도 또 고민들도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성격 자체도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지금 이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특히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에 인수된 이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서로 그 PMI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 인수 이후에 또 뭐 이제 아예 파견이 나와서 PMI라는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한 회사가 계열사라도 한 회사로 이제 가는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정말 중요했고요. 그 PMI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제 계열사를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인수를 결정하신 분들과의 그 정말 잦은 소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수위를 좀 낮춰달라라고 앞서 말씀드린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이 어필을 했었고요. 이게 금융회사의 계열사가 되면은 저희가 그냥 IT 벤처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생겨나는 적용되는 규제들이 상상도 못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만 봐왔기 때문에 다른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 계열사를 대할 때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을 그런 회사만 봤으니까. 근데 저희는 항상 했던 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런 회사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다루시면 큰일 나요. 저희 그렇게 다루시면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너네만 아니라고 말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엄청 스킨십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런 생리를 갖고 있구나. 사람 뽑을 때 이렇게 하고 뭐 마케팅 할 때 이렇게 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내일 안 할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좋게 말하는 린 스타트업을 그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왜냐하면 1년 전에 모든 월별 계획까지도 다 세우시고 이제 하는 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정한 금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그 DNA의 회사가 한 몸이 되는데 좀 많이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혀서 소통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제 좋은 대주주를 만나서 저희도 이제 인수될 때 조건으로 이제 당연히 펀드레이징도 같이 해주는, 구주만 인수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회사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재무적으로도 당연히 패키지로 묶어서 상당 부분 좀 들어오셔야 된다 해서 당연히 펀드레이징도 잘 받았고, 뭐 규제나 이런 관리의 측면에서도 좀 최대한 다른 계열사와는 달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런 이제 요청을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엑시트하신 분이 아니라 바이어가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꿈들도 꾸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예. 내가 바이어로서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 그럼 물론 이제 전략적이고 사업적인 부분도 보겠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셀러 입장에서 내가 바이어라면 이런 대표, 이런 회사를, 이런 곳이라면 난 인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부터 한번 궁금한데요. 이제 카페 노노를 성장시켜서 뭐 직방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지 한 말씩 한 1분 정도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맞아요. 예. 글쎄요. 그 M&A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뭐 전략적인 부분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시너지가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회사라는 건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어떤 회사라는 건 대표의 성격에 따라 대표의 DNA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인정을 얻고 사람의 신뢰를 얻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보다 더 그런 릴레이션십이나 아니면 온보딩 같은 그런 과정들을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끌리는 뭐 정말 우리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가 직방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문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나 이런 거는 종종 해오고 있고 과거에 이제 약간 한눈을 팔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일을 겸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제 안 좋게도 파산이 된 회사지만 그 위워크 산하의 엑셀러레이터가 위워크 랩스라고 있었는데 그 위워크 랩스의 한국 대표를 2년 정도 맡으면서 이제 초기 기업들 엑셀러레이팅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작은 회사건 큰 회사건 인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수한 이후에도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많죠. 변수가 많아졌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연히 그 여전히 그 경영을 하는 경영진들, 창업팀들이 얼마나 로열티를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끈질기게 해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여전히 가장 창업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셀러 입장, 우리가 M&A를 한 입장에서 그 과정, 그 전과 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저희 셋이 밥 먹을 때 밥은 심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어떤 링크드인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도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